새벽 2시 반, 6주 만에 퇴원한 그날,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저기 앞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오빠 제가 간병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렸잖아요. 정화 씨 회복까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정화야, 내가 아플 때 수진이가 많이 도와줬어. 그냥 고마운 사람이야. 병원에 확인해봤어.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오빠가 직접 열쇠까지 복사해서 주셨잖아요. 6주 동안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800만 원 통장에 시어머니 금반지까지. 다 당신이 가져간 거지.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화는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보지 말았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하고 나면 그 이전의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벽 2시 반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었는데 벌써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아서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이거든요. 어디 갔지? 처음에는 거실에서 TV라도 보고 있나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도 없고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아파트는 15층인데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앞동이 한눈에 보입니다. 혹시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까 잠이 확 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저게 7층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익숙했어요. 키도 그렇고 어깨 라인도 그렇고 저희 남편 도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 같았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 말이죠. 더 자세히 보려고 목을 쭉 빼고 있는데 그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701호 문 앞에서 뭔가를 누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도어락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새벽 2시 반에? 남편은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도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베란다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남편이 저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701호에 아는 사람이라도 사는 건가? 하지만 새벽 2시 반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나올지, 누가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오늘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지금 어디 있어요? 701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아예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언제 돌아올지,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프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깨어 있었어? 잠 못 자고? 물어본 거나 대답해. 어디 갔다 온 거야? 잠깐 산책하고 왔어. 잠이 안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부터 5시까지 산책을 한다고요? 그것도 추운 11월에. 게다가 701호에 들어가는 걸 제가 똑똑히 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어라고 대답하고는 바로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701호 문을 여는 장면, 그리고 젊은 여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어요. 늦을 수도 있어. 저녁 약속이 있거든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701호에는 누가 사는 걸까?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일까? 점심때쯤 되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701호 앞까지 가봤어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701호에 사는 그 여자가 이미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6주 동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모든 진실은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701호 비밀번호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곧 답을 찾았어요. 아마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6주 동안이었을 겁니다. 작년 9월 말 저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 재활까지 포함해서 6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냐, 간병인이라도 써야겠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괜찮아.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라고 했어요. 그냥 병원 간병인 서비스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주는 수술 준비와 수술로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저녁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깨어 있을 때는 5분도 안 있다가 회사 일이 급해서라며 금세 돌아갔거든요. 여보,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미안해, 정화야.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대신 내일은 일찍 올게.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수술 후 2주차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남편분 오셨었나 봐요? 아까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예, 젊은 여자요? 네,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던데.
남편분 혼자 오시기 힘드시니까 도와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병 코디네이터? 저는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왔다니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 응? 아, 그거.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 코디네이터야. 당신 혼자 있기 힘들까봐.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간병 코디네이터가 뭐야? 환자 가족들 상담해주고 필요한 것들 도와주는 거야. 걱정 마. 비용은 많이 안 나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다른 환자들한테 물어봐도 간병 코디네이터라는 걸 쓰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3주차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남편이 병문안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오고 어떤 날은 저녁 늦게 오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병실에 없을 때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분, 오늘 오래 계셨네요? 2시간 넘게 계시던데. 간병인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사받으러 간 사이에 2시간이나 있었다고요? 그럼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 젊은 여자분도 같이 계셨어요.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병실 정리도 해주시고 꽃도 새로 갈아주시고 점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병 코디네이터가 병실 정리까지 해주나요? 그것도 제가 없을 때만? 4주차쯤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 병실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날씬한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였어요. 간병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갈해서 실제로 간병 일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남편 도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오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벌써 끝났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런데 이분은? 그때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남편분 간병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참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이 왜인지 어색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남편분이 워낙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간병을 한다고요? 남편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깨어 있을 때 5분도 제대로 있지 않았는데 언제 간병을 했다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라는 여자를 종종 봤어요. 항상 간병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환자들과도 친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항상 혼자 다녔고 특별히 담당하는 환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5주차에 접어들면서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빨라서 예정보다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더 이상해졌어요. 퇴원? 벌써? 좀 더 있으면 안 돼?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면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을까 해서. 평소 같으면 집에 빨리 오라고 했을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퇴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은 택시를 불렀어요. 평소 같으면 본인이 차를 가져와서 데리러 왔을 텐데 말이에요. 차는 왜 안 가져왔어? 아, 수리 중이야. 괜찮아. 택시가 더 편할 거야.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수진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퇴원 축하드려요. 집에서도 잘 회복하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수진이는 남편에게도 뭔가 말을 건넸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아, 그냥 잘 회복하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말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관에 낯선 슬리퍼가 한 켤레 있었거든요. 여자용 슬리퍼였는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 그거 청소 아주머니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청소 아주머니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슬리퍼는 새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도 놀랐어요. 제가 사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고급 반찬들, 과일, 그리고 외국 브랜드 소스들까지. 이것들은 어디서 난 거야? 아, 수진 씨가 당신이 퇴원한다고 챙겨준 거야.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삼계탕을 발견한 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예쁜 카드. 퇴원 축하드려요.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수진 드림. 저는 카드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간병 코디네이터가 환자 집까지 음식을 준비해주나?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낯선 여자를 집에 들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던 6주 동안 분명히 뭔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퇴원 후 첫 주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걸음걸이도 어색했고 집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6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느낀 건 이 집이 정말로 달라져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냄새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원래 특별한 냄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장미인지 자스민인지 여자가 쓸 법한 향수 냄새 말이죠. 여보, 이 냄새 뭐야?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나는데? 아, 청소할 때 방향제 썼나 봐. 하지만 우리는 방향제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향수나 방향제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남편이 모를 리 없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도 놀랐습니다. 세면대 위에 제가 쓰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었어요. 고급 브랜드였는데 거의 다 쓴 상태였습니다. 이거 뭐야? 뭐가? 이 화장품들. 아, 수진 씨가 병원에 가져다 줬던 건데 집에 두고 간 것 같아. 수진 씨가 병원에 화장품을 가져다 줬다고요? 왜요? 저는 입원 중에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거실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의 위치, 리모컨이 놓인 자리, 심지어 TV 채널 설정까지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TV 채널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모르겠는데? 내가 건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자주 보던 채널들이 즐겨찾기에서 빠져 있고 대신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 채널들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주방은 더 심했어요. 냉장고 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던 반찬들은 없어지고
대신 정성스럽게 만든 손맛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오이 소박이, 깍두기, 버섯볶음, 심지어 갈비찜까지 모두 제가 만들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반찬들 어디서 났어? 수진 씨가 만들어줬어. 당신 없는 동안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까 걱정된다고. 수진 씨가? 간병 코디네이터가 반찬까지 만들어줘? 가끔 그런 서비스도 한대. 환자 가족들 관리도 하고.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떤 간병 코디네이터가 환자 집까지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나요? 그것도 6주 동안이나? 더 이상한 건 남편이 그 반찬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먹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먹어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 오이 소박이 진짜 맛있다. 넌 이런 거 못 만들잖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앞으로도 수진 씨가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지. 당신이 나았으니까 이제 안 올 거야. 하지만 도진이의 표정은 아쉬워 보였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게 서운한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매일 오후 2시경에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3시간씩 있다가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운동도 할 겸.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시간씩 산책을 할 만큼 체력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산책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양손에 뭔가를 들고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뭐야? 아, 수진 씨가 또 반찬 만들어줬어. 우연히 길에서 만났거든. 길에서? 수진 씨가 여기 살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지. 말이 안 됐어요. 수진 씨는 분명히 병원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동네에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가봤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궁금증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처럼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하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멀리 가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아파트 앞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701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본 다음 7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아내가 낮잠 자고 있어서 잠깐 나왔어. 어머, 그럼 빨리 들어와요. 준비해둔 거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701호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에요. 1시간 반 후 남편이 나왔어요. 양손에는 역시나 포장된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수진 씨를 우연히 만나서 좀 이야기했어. 또 반찬 챙겨줬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만난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그의 재킷을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찾았습니다. 주머니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01호 비밀번호 0526 수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701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수진 씨가 직접 알려준 거였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새벽에 701호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 집안의 변화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거짓말들. 제가 병원에 있던 6주 동안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퇴원했는데도 말이에요. 비밀번호 메모를 발견한 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종이 조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701호 비밀번호 0526 수진. 왜 수진 씨가 남편에게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701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앞동 복도가 잘 보이거든요. 수진 씨는 매일 아침 9시경에 간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돌아왔어요. 정확히 남편이 산책을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수진 씨가 간병복을 입고는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진짜 간병 일을 한다면 옷이 좀 더 구겨지거나 더러워질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간병인들은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수진이는 항상 택시를 탔어요. 간병인이 매일 택시를 탈 정도로 돈이 많을까요? 의문이 깊어질수록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아 씨, 퇴원하셨군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701호에 새로 이사 온 분 아세요? 701호요? 거기 박 선생님 계시는데. 아, 혹시 젊은 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분은 몇 달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박 선생님 딸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간병인이라고 하고 말이 계속 바뀌어서요. 아주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요즘은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하던데. 정아 씨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 남편이 병원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간병 코디네이터면 병원에 있어야 할 텐데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간병 코디네이터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야? 간병 코디네이터? 왜 갑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소개했거든. 언니, 그런 직업 정식으로는 없어. 없다고? 간병인은 있지만 간병 코디네이터는 그냥 허울 좋은 말이야. 보통 사설 업체에서 쓰는 말인데 아니면 아예 가짜일 수도 있고. 정수기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가짜라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특히 돈 많은 환자 가족들한테 접근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척하면서 뭔가 얻어내려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언니,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어? 보내봐. 저는 핸드폰으로 수진이 사진을 찍어서 정수기에게 보냈어요. 베란다에서 몰래 찍은 거였지만 얼굴은 잘 나왔습니다. 30분 후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야. 왜? 이 여자, 내가 아는 여자야. 뭐라고? 3년 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여자거든. 그때도 똑같이 했어. 정수기는 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간병인이나 도움이라고 속이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그 다음에는
돈 되는 건 다 빼가고 사라져. 그때 피해본 아저씨가 3명이나 됐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확실해? 100% 확실해. 이름도 계속 바꿔 쓰더라고. 그때는 미영이었는데 지금은 수진이구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간병 코디네이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중년 남자들을 노리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지금 당장 형부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증거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때 신고했을 때 경찰서에 자료가 남아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이미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갔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입원해 있던 동안 우리 집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어서요. 집에 돌아와 보니 없어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민하다가 CCTV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제가 퇴원하기 전날에도 혼자 들어가서 2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더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로 우리 집을 제 집처럼 쓰고 있었구나.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수진이의 정체, 우리 집 출입 기록, 그리고 거짓말로 가득한 남편 편의 행동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이 믿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수진이를 감쌀까요? 정수기는 약속대로 다음날 분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말이에요. 언니, 밤새 준비했어. 뭘? 수진이. 아니, 진짜 이름은 오미영이야. 이 여자 과거 기록들. 정수기가 파일을 펼쳐 보여줬어요. 신문 기사 출력물, 경찰서 신고 접수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서까지. 3년 전 우리 동네 사건이 이거야. 중년 남성 타깃 사기 사건이라고 신문에도 났었어.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정말로 수진이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미영이라는 이름을 썼어. 간병인이라고 속이고 혼자 사는 아저씨들한테 접근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첫 번째 피해자는 70대 할아버지였어. 부인이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모시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 미영이가 간병 도우미라고 접근해서 집안일 도와준다면서. 정수기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그 할아버지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통장, 카드, 심지어 부동산 서류까지 빼돌렸어. 세상에. 두 번째 피해자는 50대 아저씨. 부인이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어.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이때도 똑같이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속였어. 병원에서 만났다면서 아내 간병 도와준다고 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2천만 원 빼먹고 사라졌지. 아저씨가 아내 병원비 때문에 모아둔 돈 전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이 그때와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세 번째 피해자가 제일 심했어. 정수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60대 아저씨인데 부인이 치매 초기라서 간간히 시설에 맡기고 있었어.
미영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에 접근해서 설마 집 비밀번호 알아내서 아예 그 집에서 살았어. 몇 달 동안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저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부인이 시설에 있을 때만 들어가고 집에 올 때는 슬쩍 나가고 완전히 제2의 집으로 썼지. 그래서 어떻게 들통났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이상하다고 신고했어. 분명히 혼자 산다던 아저씨 집에서 젊은 여자가 드나드는 걸 봤다고. 정수기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서 조서였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미영이가 그 집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화장실까지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던 거야. 제가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낯선 음식들, 화장실의 화장품들, 바뀐 TV 채널 설정까지. 이 여자는 사람의 집에 기생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경찰에 신고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어. 그리고 사라졌지.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구나.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 여자 진짜 위험해.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제 왔네? 무슨 일이야? 정수기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말해야 할까요? 정수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정수기는 파일을 도진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여자 아세요? 도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수진이잖아. 너희들이 수진이를 어떻게 알고 있어? 형부, 이 여자 진짜 이름은 오미영이에요. 그리고 간병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정수기는 차근차근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사건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경찰 조서까지.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100% 확실해요. 제가 직접 경찰서에서 확인한 자료들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속은 거예요, 형부. 완전히.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있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찾았어. 당신 재킷에서. 그 여자가 써준 메모지.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CCTV도 확인했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다 나와 있다고. 정화야. 6주 동안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썼던 거지. 내 냉장고에서 음식 해 먹고, 내 화장실에서 씻고, 내 거실에서 TV 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형부, 이것까지 보세요. 그것은 최근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부산 지역 가짜 간병인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같은 수법이에요.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속이고 환자 가족들한테 접근해서. 도진이는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형부, 이 여자가 형부한테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뭘?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부 집이 목적인 거예요. 정수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네, 언니. 이 여자는 남의 집에 기생해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집처럼 쓰면서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계속 형부네 집 비밀번호 갖고 있으면서 틈틈이 들어와서 쓰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 형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계속 접근할 거라고요. 정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같은 사람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타입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과연 남편이 수진이를 완전히 차단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수기가 가져온 자료들을 본 후 도진이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정화야, 혹시 정수기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뭘? 수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나한테는 진짜 친절했는데. 아직도 수진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어떻게? 병원에 전화해봐. 수진이가 정말 그 병원 간병 코디네이터인지.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간병인과에 말이에요. 여보세요? 거기 수진이라는 간병 코디네이터 있나요? 30대 후반 여자분인데. 전화 너머에서 뭔가 대화가 오갔어요. 도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뭐래? 그런 사람 없대. 간병 코디네이터라는 직책 자체가 없다고.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정말로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던 거지. 도진이는 소파에 푹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저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CCTV 더 자세히 봐야겠어. 왜? 수진이가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왔는지 알아야 하잖아.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를 쉽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기가 가져온 경찰서 자료를 보여주니까 협조해줬어요. 혹시 도난이나 침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요. CCTV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입원한 첫 주부터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들어왔지만 2주차부터는 혼자서도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거였어요.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오고 저녁에 나갔다가 밤늦게 또 들어오고. 이게 말이 돼? 관리사무소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 집 가족이신가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인데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제가 퇴원하기 전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에 나왔거든요. 무려 7시간이나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흔적을 지우고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죠. 현관 슬리퍼, 냉장고 음식들, 화장실 화장품들처럼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신, 이제 확실하지?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정화야. 뭐? 수진이가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돈 때문이지.
아니면 집 때문이거나. 하지만 나는 돈을 준 적이 없어. 오히려 수진이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남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잠깐 청소도 도와줬다고? 응, 집안 정리도 해주고. 우리 집에서? 응.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 청소를 해줬다는 건 우리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없어진 거 없어? 없어진 거? 통장이나 카드, 중요한 서류들.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남편은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상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뭐가? 예금 통장이. 하나 없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통장? 비상금 통장. 당신이 수술비 때문에 걱정할까봐 따로 모아둔 거. 얼마나 들어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제부터 없어진 것 같아? 모르겠어. 평소에 자주 확인하지 않아서. 우리는 급하게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주얼리 박스에서 금반지 2개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것들이었는데 평소에 잘 끼지 않아서 없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확실하네. 수진이가 도둑질까지 했구나.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도 수진이에게도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것에게 말이에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응, 그래야겠다. 하지만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수진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수진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타날 수 있다니. 정화야, 어떻게 할까? 남편은 완전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뭐? 문 열어주라고. 이제 끝장을 봐야지. 남편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었어요. 곧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수진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수기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신문 기사들, 경찰 조서, 그리고 수진이의 과거 사진들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냈어요. 오미영 씨. 수진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수진인데 3년 전 경기도 광명에서 일어난 사건. 당신이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사는 중년 남자들을 속인 사건 말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는 병원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수진이라는 간병 코디네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말이에요.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번에는 CCTV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모습들, 특히 혼자서 들어가는 장면들을 말이에요. 이제 변명할 거리도 없죠?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달콤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까지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간병 코디네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남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도와준다고? 네, 외로운 남자들을 위로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그 대가로 조금씩 받는 거예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가라니 도둑질 말하는 거야? 도둑질이라뇨?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 수진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아세요? 6주 동안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외롭다고 하고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네가 먼저 접근한 거잖아. 맞아요. 제가 먼저 접근했죠. 하지만 오빠가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도 알고 계시죠? 오빠가 6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병문안을 안 왔다는 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대신 저랑 있을 때는 행복해했어요. 제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이런 맛은 집에서 못 먹어봤다고 하고.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바보였어. 네 말에 속아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됐지만 이제는 끝이야. 끝이라고요? 수진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건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저는 이미 이 집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통장 정보,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정화 씨 개인 정보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CCTV도 있고 없어진 물건들도 있어. CCTV요? 그건 오빠가 저를 집에 들여보낸 거잖아요. 제가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수진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비밀번호 알려줬고 집 열쇠까지 복사해서 줬잖아요. 뭐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집 열쇠까지 복사해서 줬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벌써 잊었어요? 제가 혹시 정화 씨 퇴원하기 전에 집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오빠가 고맙다면서 열쇠 복사해서 준 거요. 정말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진 물건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빠가 준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오빠가 수진아, 네가 고생이 많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라고 하면서 직접 준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마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오빠가 불륜 사실이 밝혀져서 곤란해질 텐데요. 불륜이라고? 네, 부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죠. 그것도 집에 데려와서까지.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힘드셨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닥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기꾼이라뇨? 저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은 것 뿐이에요. 오빠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했고, 저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생활비? 네, 맞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수진이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데 그때 인사드릴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이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정아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 우리 집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말이에요. 수진이가 나간 후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화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6주 동안 내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그만해. 정화야,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서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몰랐어? 간병 코디네이터가 반찬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거야? 나는 그냥 뭐, 외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6주 동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수진이가 챙겨주니까 고마웠고, 나는 어땠는데? 6주 동안 병원에서 혼자 있었던 나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병문안 제대로 한 번도 안아줬을 때 난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 봤어? 정화야.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나만 혼자였어. 수술 후에 아플 때도 재활할 때도 항상 혼자였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 뭐 했어? 다른 여자랑 우리 집에서 신혼놀이하고 있었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6주 동안 매일 만나고 집에 데려와서 음식도 해주고 열쇠까지 복사해서 주고. 이게 뭐야? 남편은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 수진이한테. 그래서 전혀 뉘우치지 않더라. 오히려 당당하게 굴고. 예상했어. 그런 애들은 원래 그래. 정수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언니, 지금 중요한 건 그 여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어떻게? 일단 집 비밀번호부터 받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놔. 신고? 스토킹이나 불법 침입 예방 차원에서 그 여자가 다시 접근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비밀번호 바꿔? 응? 집 비밀번호 바꾸라고. 지금 당장. 남편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번으로 했어?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수술 날짜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도 다 바꿔야 해.
열쇠도 수진이한테 복사본 줬잖아. 아, 맞다. 그날 오후 남편은 자물쇠 교체 업체를 불렀습니다. 모든 열쇠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수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정화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뭘? 우리 사이 말이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정화야.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건 배신감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없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수진이 같은 전문 사기꾼에게 속은 거니까요. 오후쯤 되어서 정수기가 다시 왔어요. 언니, 좀 어때? 복잡해. 그럴만하지. 근데 언니, 이거 봐. 정수기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뉴스 기사였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또 같은 수법 사기 사건 발생. 기사를 읽어보니 수진이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간병 코디네이터라고 속이고 환자 가족에게 접근해서 이 여자 우리 떠난 후에 바로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한 거네. 그렇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상 관심 없을 거야.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언니, 그런데 형부랑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형부도 피해자야.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정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화야, 그럼 우리가 끝이라는 뜻이야? 끝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모르겠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끝난 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당분간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용품들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를 배웅해 줬어요. 정화야, 내가 꼭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하면. 어떻게? 진짜로 반성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 말로만이 아니라. 친정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집 비번을 아는 남편.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배신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외로움, 소통 부족,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 부족. 수진이는 그런 틈을 파고든 거였어요.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화야, 상담받기 시작했어. 상담? 부부 상담. 혼자서라도 받아보려고.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짜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수진이 관련해서도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2달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였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우리 집 문을 스스로 잠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말이에요. 수진이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소통하고 더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간병인을 만났어요. 무릎 재활을 위해서였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병원에서 파견된 자격증 있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가 왔네. 제가 중얼거리자 간병인이 웃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정말로 우리 것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 또 만나요.